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외모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심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입니다. 저자는 시부야 쇼조이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람의 행동이나 말투, 옷차림 등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숨은 심리와 성격을 분석하는 심리학자이다. 도쿄 도립 대학 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심리학을 전공한 문학 박사이며 야마나시 의과대학 교수를 거쳐 현재 메지로 대학 명예 교수이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밀 정보의 98%는 이미 공개된 정보를 정리하면 얻을 수 있다. 이는 사람의 심리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이 속으로 숨기려 하는 비밀은 사실 그 사람의 겉모습에 나타나는 반응이나 몸짓, 사소한 발언 같은 정보에 고스란히 드러날 때가 많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는데 이 사람하고는 뭔가 통할 것 같아 라든가 이유는 딱히 없지만 왠지 마음에 안 들어 라고 느낀 적이 있는가? 이야기를 제대로 나눈 것도 아닌데 이 사람 뭔가 음흉한 느낌인데? 솔직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이는 인간의 동물적인 감각이 발휘된 경우로 적과 아군을 구별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마음속에 있는 센서가 발동해서 상대를 가까이 해도 될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다만 대부분은 이런 반응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할 때 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 사람을 보는 눈썰미가 남다른 사람은 상대방의 몸짓과 말 속에 숨은 정보를 정확히 감지한다. 정보 분석 전문가가 흩어진 정보를 이어 붙여서 기밀 정보를 손에 넣듯이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인간의 본심은 흩어져 있는 직소 퍼즐 같은 형태로 이미 눈앞에 드러나 있다. 그러나 퍼즐 맞추는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은 그저 별 의미 없는 잡동사니일 뿐이다. 물론 한 사람을 다양한 방향으로 깊이 알기 위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오랜 시간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사람의 본질을 외모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관심이 가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엿볼 수 있다면 어떨까?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겠지만 원리와 방법만 안다면 마냥 허황된 이야기는 아니다. 잡담의 위력. 기네스북에도 등재된 세계 최고의 자동차 판매왕 조 지라드는 가장 중요한 영업 비결로 잡담을 꼽았다. 고객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유심히 관찰을 하라는 것이다. 조 리자드는 고객과 잡담을 나누는 시간에 무엇보다 공을 들였다. 자동차 안에 골프 장식품이 눈에 띄면 이렇게 대화를 유도한다. 골프를 치시는군요. 요즘이 골프 치기에는 정말 좋은 계절이죠. 상대의 소지품이나 자동차 안에 작은 장식에서 취미나 기호를 알아낸 다음 그것을 실마리로 접근하는 방법이다. 상대방의 관심 영역에 다가가는 것이다. 만약에 반응이 좋으면 그 주제를 더 깊이 파고들고 반응이 시원찮으면 다른 화제로 전환한다. 이런 방법으로 공통점을 찾고 확대해 나가면 고객은 이 사람 왠지 나하고 마음이 잘 맞는데? 이렇게 마음을 열게 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권하니까 괜찮은 제품일 거야.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 조 지라드가 세계 최고의 판매왕이 된 이유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상대의 본심을 읽고 원하는 반응을 돌려줬기에 고객들이 그에게서 자동차를 사고 싶어 한 것이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거래처든 상사든 동료든 함께하는 상대에게 만족감을 주는 사람이다. 흔히 척하면 척이라는 표현을 하듯 이쪽에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미리 감을 잡고 움직여준다. 바쁜 상사에게 이렇게 마음 든든한 존재는 없으며 거래처 입장에서도 늘 같이 일하고 싶은 파트너일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업무 역량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질 가운데 하나, 그것이 바로 디코딩 능력이라는 것이다. 이 능력을 인식하고 가꾸는 사람은 인간적으로든 업무적으로든 늘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겉모습이 닮은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 대인관계가 서툰 사람에게는 타인을 상대하는 것 자체가 많은 에너지를 요하는 일이다. 가까운 동료를 만드는 것도 물론 쉽지 않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신과 닮은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방법을 추천한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유사성의 원리에 따르면 서로 닮은 사람들끼리는 친해지기가 한결 수월하다고 한다. 무의식적으로 친근감을 느껴서 자연스레 마음을 열게 되기 때문이다. 일터에서 동료를 찾고 싶다면 일단 겉모습이 자신과 닮은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보자. 취미나 좋아하는 음악이 같다든가 전에 비슷한 동네에서 살았다든가 하는 공통점을 발견한다면 든든한 내 편이 생기는 건 시간 문제다. 테이블 지정학으로 회의를 주도하라. 내가 회의실에 먼저 앉아 있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다음으로 들어온 사람이 빈자리가 많은데도 굳이 나와 정면으로 마주보는 자리에 앉았다면 그 사람은 마음속으로 나와 대립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회의 도중에 내가 어떤 제안을 하면 즉각 반론을 제기하고 나설 것이다. 이런 현상을 일명 스틴저 효과라고 한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의견이 반대인 사람의 정면에 앉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와 늘 충돌하는 사람이 회의실에 먼저 와 있다면 과감하게 그 사람 옆자리에 앉도록 하자. 옆이라는 위치는 동료 혹은 한 공동체의 일원을 상징한다. 친근한 사이이거나 협력하여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통 나란히 앉는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 앉으면 반론을 펼치기가 어쩐지 거북해진다. 발언 도중 말실수해서 본심을 엿본다. 앞서 사람이 방심하는 순간 숨은 얼굴이 드러난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때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가 바로 말실수이다. 회의 자리에서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데 그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경험은 없는가? 회의 중에는 이런 실수가 종종 일어나는데 정신의학자 프로이트는 이를 착오행위라고 불렀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동기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머리로는 회의를 시작한다고 말하려 하지만 마음 한켠에 귀찮게 이런 회의를 왜 자꾸 하는 거야?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 이런 본심이 숨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는 이야기다. 사람의 본심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이곳저곳에서 새어나오기 마련이다. 설득하고 싶다면 먼저 입을 공략하라. 잘 차린 음식을 기분 좋게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면 동속한 사람들에게 한층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 뿐만 아니라 논의 주제에 대해서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게 된다. 이처럼 즐거운 체험과 감정이 그때 얘기 나눈 주제나 상대에게까지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연상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를 이용한 것은 바로 런천 테크닉이다. 정재계 인사들이 멀쩡한 회의실을 놔두고 굳이 외부에서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함께 식사를 하면 서로의 거리를 좁히고
교습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음식을 먹을 때 설득당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실험 결과도 있다. 이 실험에서 연구자는 피실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암 치료에서 만족스러운 성과가 나오려면 앞으로 최소 25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정보를 전달했다. 이때 한 그룹은 과자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듣도록 했고, 다른 그룹은 아무 음식도 제공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과자를 먹으며 이야기를 들은 그룹이 이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중요한 사람들과 어려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면 상대 측의 식사 취향을 먼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어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 한 남자가 두 여성과 각각 대화를 나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한 명과의 거리는 50cm이고 다른 한 명과의 거리는 240cm라는 것이다. 잠시 후에 어떤 여성에게 호감을 느꼈는지 물어보았다. 남자는 더 가까이서 대화한 여성을 택했다. 이후에 남녀를 바꿔서 진행한 실험에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참고로 말하자면 240cm는 업무를 보기에 적당한 거리이고 50cm는 연인이나 가까운 친구들 사이의 거리라고 한다. 문화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은 인간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거리를 상대와의 친밀도에 따라 다음 4가지로 구분했다. 첫 번째, 밀접한 거리. 0에서 45cm. 두 번째, 개인적 거리. 45에서 120cm. 세 번째, 사회적 거리. 120에서 360cm. 공적 거리. 3.6m 이상. 밀접한 거리란 그 이름처럼 손을 맞잡는 연인이나 부부를 위한 거리다. 개인적 거리는 친구끼리의 거리이며 사회적 거리는 업무 관계에 필요한 거리다. 그리고 마지막 공적 거리는 강연 등을 할 때 주로 쓰이는 거리다. 다시 말하자면 상대방이 나와 어느 정도 거리를 지키는가를 보면 나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는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겉모습만 보고 소매치기 잡는 법. 필요 이상으로 눈을 이리저리 정신없이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 차분하지 못한 성격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무엇보다 불안함의 표현이라고 보아야 한다. 사람은 위험을 느끼면 주위를 둘러보며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힌트는 무엇인지 파악하려 한다. 이때 시선을 어느 방향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른쪽 위를 슬쩍 바라본 뒤 갑자기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한다면 중요한 약속이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떠올랐다는 신호다. 과거의 기억을 떠올릴 때 사람의 눈동자는 대부분 왼쪽 방향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떠올릴 때는 오른쪽 방향을 향하기 때문이다. 왼쪽 아래로 시선을 향한 뒤 눈동자를 정신없이 움직인다면 당신의 말이 상대의 아픈 곳을 찔렀을지도 모른다. 반격 자세를 가다듬어서 사태를 만회하려는 의지가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형사는 소매치기를 잡을 때 시선에 주목한다고 한다. 사람들이 밀접한 공간에서 소매치기의 눈동자는 빠르게 움직인다. 목표를 물색하는 동시에 주위에 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목표를 일단 발견하면 그것에만 주목한다. 형사는 그 시선의 변화를 감지하고 주의를 기울이다가 범행을 시도하는 순간 소매치기를 잡는다. 요컨대 시선이 향하는 곳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목적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상대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슬쩍 관찰해보자. 생각지도 못한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다. 혹은 숨기고 싶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엿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입이 그 사람의 에너지, 감정, 생활력, 성적 욕구 등을 암시한다고 설명한다. 입이 큰 사람은 에너지가 넘치며 대담하다. 생각하기에 앞서 행동하는 그런 유형이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이끌어서 일을 이루어 나간다. 다만 결단력이 부족한 탓에 계획만 세우다가 흐지부지 될 때가 잦다. 그리고 조금만 공격을 당해도 반론하지 못하고 수그러든다. 이런 약점은 보통 입이 작은 사람들이 보완해 줄 수도 있다. 이들은 차분하고 섬세한 성격이어서 남들이 간과하기 쉬운 그런 부분을 짚어낸다. 입의 모양은 타고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할 필요는 없다. 구륜근, 즉 입을 둘러싼 근육을 단련하면 입의 모양이 바뀌어서 의식적으로 인상을 바꿀 수도 있다. 팔짱을 끼는 것은 상대와 자신 사이의 벽을 만드는 행위다. 다시 말해 겉으로 아무리 상냥한 태도를 보이더라도 본심은 상대를 거부하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용무가 있어서 다가가려고 하는데 팔짱을 단단히 끼고 있다면 적어도 지금은 좋은 타이밍이 아니다. 다음 기회를 노리는 편이 나을 것이다.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보자. 상사가 팔짱을 끼고 있다는 건 썩 좋지 않은 신호이다. 만약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 상사가 팔짱을 끼고 있다는 건 상당히 화가 났으며 직원의 실수를 책망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는 의미다. 어떤 이유든 간에 신경이 곤두선 상사는 자신도 모르게 팔짱을 껴서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하고 있다. 한편 상대가 팔짱을 푼 상태이거나 나아가 손바닥을 이쪽으로 내보이는 경우라면 긍정적인 신호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손바닥과 손목 안쪽을 보여주는 행위를 파밍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받으며 흥미를 느끼고 있다는 뜻이다. 그 사람의 마음이 이미 열렸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보아도 좋다. 아기가 울면 부모는 다정하게 안아주거나 몸을 어루만져준다. 그러면 안정을 찾은 아기는 울음이 잦아든다. 성인이 된 후에도 우리는 불안할 때 안아주고 달래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 만짐으로써 아기 때 부모님이 제공해 주었던 포근함과 안락함을 만들어낸다. 누군가와 접촉함으로써 안정을 찾는 것을 접촉 위안이라고 하며 자기 자신을 어루만져 위로하는 것을 자기 접촉 행동이라고 한다. 흔히들 하는 턱을 괴는 행동, 그것 또한 자기 접촉 행동 가운데 하나다. 턱을 괴고 있다는 것은 눈앞의 상황이나 대상이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거나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의미다. 허전함을 메우고 자기 자신과 접촉하여 가상의 친밀함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다른 말로 자기 친밀성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자기 접촉 행동의 예로 턱 받치기, 머리카락 만지기, 입 만지기, 관자놀이 받치기 등이 있다. 만약에 대화를 나누는 상대가 턱을 괴고 있다면 상당히 지루해하고 있다는 증거다. 혹시 당신은 자신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늘어놓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말을 잠시 멈추고 상대에게 이야기를 할 기회를 주도록 하자. 사람은 입으로 거짓말을 하고 손으로 진실을 말한다. 다음은 거짓말에 대한 어떤 실험 내용이다.
이 실험은 여성들이 거짓말을 하는 순간과 진실을 말하는 순간을 몰래 촬영을 해서 인간이 거짓말을 할 때 어떤 표정과 몸짓이 주로 나타나는가를 분석했다. 결과에 따르면 거짓말을 할 때는 손을 얼굴에 대는 동작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특히 자주 나타나는 것이 입을 손으로 덮는 동작이다. 그리고 코를 만지는 동작도 있었다. 입을 손으로 덮는다는 것은 보이는 그대로의 의미이다.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을 감추고자 하는 것이다. 코를 만지는 것은 입을 덮는 행위의 변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그 밖에 아래턱을 두드리거나 입술에 손을 대거나 눈썹 또는 귀포를 잡아당기는 등의 그런 동작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신은 이미 읽혔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어느 여성 면접관이 한 남성 지원자와 면접을 진행하였다. 다니던 회사를 왜 그만두었는지 묻는 질문에 남자는 이렇게 답했다. 인간 관계에는 불만이 없지만 회사의 장래성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면접관은 지원자의 태도가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다. 혹시 이전 회사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어서 녹화해놓은 면접 장면을 다시 한번 돌려봤다. 그런데 예전 상사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째서인지 남자의 얼굴 왼쪽에 일순간 빈정거림이 서린 웃음이 떠오르는 것을 발견했다. 그 지원자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한 결과 전 회사에서 동료에게 마약을 팔다가 해고당했음을 알게 되었다. 인간의 감정은 우뇌가 담당한다. 우뇌는 좌반신에 신호를 보내므로 부자연스러운 웃음은 얼굴의 왼쪽에 나타나기가 쉽다. 앞서 소개한 입으로 손을 가리거나 코를 만지는 등의 코드는 눈에 쉽게 띄지만 어떤 코드들은 상당히 미묘하다. 일예로 짧은 시선 변화 등은 일순간 스쳐 지나가서 알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상대의 코드를 의식하고 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혹시 관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 관계에서 청신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빨간 경고등이다. 경고등에 불이 들어왔을 때 알아챌 수 있어야만 그 사람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할 것인지 방향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 무심코 뱉은 말버릇에서 본심을 보는 법. 뭐 어쩔 수 없지. 이번 주까지 기획안을 완성해야 했는데 까맣게 잊어버린 승규씨. 잔뜩 긴장한 채로 상사에게 가서 솔직하게 털어놓자 의외로 싱거운 답이 돌아왔다. 뭐? 뭐 어쩔 수 없지. 별탈 없이 넘어가서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오늘 밤을 새서라도 기획안을 끝내야지라고 단단히 각오하던 터라 내심백이 빠졌다. 듣는 사람을 왠지 허무하게 만드는 이런 말버릇은 어떤 심리에 기인한 것일까? 뭐 어쩔 수 없지. A안으로 결정합시다.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냥 중국집으로 가자. 이런 대답은 당신의 의견이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하자라는 이야기로 들린다. 그래서 뭔가 무시당하는 듯한 기분이 든다. 그래, 중국집으로 가자.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왜 어쩔 수 없다라는 사족을 붙여서 상대를 은근히 불쾌하게 만드는 걸까? 이 말에는 상대방을 낮춤으로써 자신에게 위험을 부여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실상 자신은 더 좋은 최선의 방법을 알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쿨해 보이는 표정 뒤로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을지도 모르니 그 사람의 의도에 휩쓸리지 말자. 다음 말버릇은 그건 그렇고입니다. 어떤 주제를 놓고 한창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불쑥 화제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 그건 그렇고, 맞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말이야. 남자들 중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사람은 일단 이성에게 인기가 없다. 여성에게 대화란 상대와 연결고리를 만들고 이를 확인하는 행위다. 함께 공감하고 싶어서 대화를 시작했는데 중간에 이유 없이 끊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내 생각 같은 건 상관없다는 거지. 이런 불만이 절로 생긴다. 이렇게 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지 못하는 사람은 왜 그러는 것일까? 가장 흔한 이유는 인내심이 없어서다. 대화가 흥미롭지도 않다고 느끼면 화제를 빨리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기 중심적인 성격을 이유로 들 수 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자신이 중심에 있는 대화를 하고 싶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타인에게 흥미 자체가 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행동한다. 남들 이야기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으며 자기 이야기가 훨씬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상대편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은 인간관계의 상식이다. 또한 타인의 호감을 사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그런 것도 몰라? 이런 말버릇입니다. 형석 씨는 퀴즈 매니아다. 텔레비전 퀴즈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승까지 한 적이 있는 실력자로 워낙 박학다식해서 걸어다니는 구글이라는 별명이 따라다닌다. 그런데 그런 형석 씨가 휴게실에 들어서면 다들 시선을 돌린다. 누군가가 무슨 말을 꺼내려고 하면 그런 것도 몰라? 라며 끼어들어 지식 자랑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에는 형석 씨 혼자 흡족한 상태로 대화가 종료된다. 상식이라는 것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정보를 가리킨다. 그런데 형석 씨의 경우는 자신은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 그런 내용을 두고서 사람들에게 면박을 준다. 남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창피를 주는 행동이 무례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그런 측면에서 형석 씨는 지식이 많을지는 몰라도 상식은 없는 사람인 셈이다. 자신의 상식이 세상의 상식이라고 착각하는 헛똑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것도 몰라? 라는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 사람은 아는 것을 무기 삼아서 과도한 자부심을 품는 이들이다. 나는 세상에 도움이 되는 존재야. 지식으로 나를 이길 사람은 없어. 이런 자기만의 신념으로 스스로를 고무한다. 실제로 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는 점은 인정할 만하지만 친해지고 싶은 유형이라고는 도저히 말하기 힘들다. 목소리가 설득력을 좌우한다. 누군가를 설득할 때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목소리다. 말이 빠른 사람, 느릿느릿 말하는 사람, 목소리가 큰 사람, 혹은 갈라지는 사람 등 저마다 목소리의 특징이 있을 텐데 설득력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낮은 목소리로 차분하게 말할 때 가장 신뢰감을 준다. 사람은 긴장하면 말이 빨라지는 경향이 있다. 말이 빨라지면 알아듣기가 힘들며 왠지 불안하게 느낀다. 이야기의 내용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근거가 탄탄한가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자기가 하는 말에 스스로 자신이 있느냐 아니면 본인부터가 100% 확신을 하지 못하느냐에 역시 듣는 사람에게 상당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대답은 그렇구나로 시작한다. 인간 관계에서는 반응이 반응을 낳는다. 퉁명스럽게 말하면 퉁명스러운 대답이 돌아오고 상냥하게 말하면 상냥한 답이 돌아온다. 타인은 자신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들이 나와 멀어지게끔 만드는 원인을 스스로 제공하고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의견을 전달할 때는 그래서 특히 유의해야 한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일단은 수용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군. 그 부분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어. 그런데 이 상품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상대의 이야기를 일단 수용한 후 본론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이쪽 이야기에 마음을 열고서 귀를 기울이게끔 만들 수 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서 그릇을 키운다. 정신의학 박사 사이토 시게타는 인간관계란 우엉조림 같은 것이라고 표현했다. 요컨대 씹을수록 깊은 맛이 난다는 뜻이다. 누군가를 판단하기는 쉽다. 왠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해봤자 나한테 도움이 될 게 없을 거야. 이런 결론을 내리고 단칼에 관계를 정리하는 그런 경우도 흔하다. 하지만 한 번쯤 생각해봤는가?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그때 밀어낸 그 사람들 중에는 내가 두고두고 좋은 친구가 될 만한 그런 이가 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결혼에 꼴이 난 커플들에게 배우자의 첫인상이 어땠는지 물어보면 의외로 부정적이었다고 하는 경우가 흔하다. 사실 처음에는 정말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진심이 눈에 들어오면서 마음이 움직였어요. 아마 이런 사연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래서 왠지 싫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관계의 실 한 가닥 정도는 남겨둘 필요가 있다. 완전히 끊어내지 않고 관계를 지속하는 동안 상대의 여러 모습을 보게 되고 의외로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과 만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첫인상이 어떠했든 일단 서로 부딪혀 적응하다 보면 자신의 그릇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우리는 누구나 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는 사람을 원한다. 내가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점과 그렇지 않은 점 모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자.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사람 심리에 대해서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해 준 책이었습니다.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외모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심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입니다. 저자는 시부야 쇼조이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람의 행동이나 말투, 옷차림 등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숨은 심리와 성격을 분석하는 심리학자이다. 도쿄 도립 대학 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심리학을 전공한 문학 박사이며 야마나시 의과대학 교수를 거쳐 현재 메지로 대학 명예교수이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밀 정보의 98%는 이미 공개된 정보를 정리하면 얻을 수 있다. 이는 사람의 심리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이 속으로 숨기려 하는 비밀은 사실 그 사람의 겉모습에 나타나는 반응이나 몸짓, 사소한 발언 같은 정보에 고스란히 드러날 때가 많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는데 이 사람하고는 뭔가 통할 것 같아 라든가
이유는 딱히 없지만 왠지 마음에 안 들어라고 느낀 적이 있는가? 이야기를 제대로 나눈 것도 아닌데 이 사람 뭔가 음흉한 느낌인데 솔직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이는 인간의 동물적인 감각이 발휘된 경우로 적과 아군을 구별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마음속에 있는 센서가 발동해서 상대를 가까이 해도 될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다만 대부분은 이런 반응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할 때 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 사람을 보는 눈썰미가 남다른 사람은 상대방의 몸짓과 말 속에 숨은 정보를 정확히 감지한다. 정보 분석 전문가가 흩어진 정보를 이어 붙여서 기밀 정보를 손에 넣듯이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인간의 본심은 흩어져 있는 직소 퍼즐 같은 형태로 이미 눈앞에 드러나 있다. 그러나 퍼즐 맞추는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은 그저 별 의미 없는 잡동사니일 뿐이다. 물론 한 사람을 다양한 방향으로 깊이 알기 위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오랜 시간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사람의 본질을 외모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관심이 가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엿볼 수 있다면 어떨까?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겠지만 원리와 방법만 안다면 마냥 허황된 이야기는 아니다. 잡담의 위력. 기네스북에도 등재된 세계 최고의 자동차 판매왕 조 지라드는 가장 중요한 영업 비결로 잡담을 꼽았다. 고객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유심히 관찰을 하라는 것이다. 조 리자드는 고객과 잡담을 나누는 시간에 무엇보다 공을 들였다. 자동차 안에 골프 장식품이 눈에 띄면 이렇게 대화를 유도한다. 골프를 치시는군요. 요즘이 골프 치기에는 정말 좋은 계절이죠. 상대의 소지품이나 자동차 안에 작은 장식에서 취미나 기호를 알아낸 다음 그것을 실마리로 접근하는 방법이다. 상대방의 관심 영역에 다가가는 것이다. 만약에 반응이 좋으면 그 주제를 더 깊이 파고들고 반응이 시원찮으면 다른 화제로 전환한다. 이런 방법으로 공통점을 찾고 확대해 나가면 고객은 이 사람 왠지 나하고 마음이 잘 맞는데? 이렇게 마음을 열게 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권하니까 괜찮은 제품일 거야.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 조 지라드가 세계 최고의 판매왕이 된 이유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상대의 본심을 읽고 원하는 반응을 돌려줬기에 고객들이 그에게서 자동차를 사고 싶어 한 것이다. 일을 잘 하는 사람은 거래처든 상사든 동료든 함께하는 상대에게 만족감을 주는 사람이다. 흔히 척하면 척이라는 표현을 하듯 이쪽에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미리 감을 잡고 움직여준다. 바쁜 상사에게 이렇게 마음 든든한 존재는 없으며 거래처 입장에서도 늘 같이 일하고 싶은 파트너일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업무 역량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질 가운데 하나, 그것이 바로 디코딩 능력이라는 것이다. 이 능력을 인식하고 가꾸는 사람은 인간적으로든 업무적으로든 늘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겉모습이 닮은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 대인관계가 서툰 사람에게는 타인을 상대하는 것 자체가 많은 에너지를 요하는 일이다. 가까운 동료를 만드는 것도 물론 쉽지 않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신과 닮은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방법을 추천한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유사성의 원리에 따르면
서로 닮은 사람들끼리는 친해지기가 한결 수월하다고 한다. 무의식적으로 친근감을 느껴서 자연스레 마음을 열게 되기 때문이다. 일터에서 동료를 찾고 싶다면 일단 겉모습이 자신과 닮은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보자. 취미나 좋아하는 음악이 같다든가 전에 비슷한 동네에서 살았다든가 하는 공통점을 발견한다면 든든한 내 편이 생기는 건 시간 문제다. 테이블 지정학으로 회의를 주도하라. 내가 회의실에 먼저 앉아 있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다음으로 들어온 사람이 빈자리가 많은데도 굳이 나와 정면으로 마주보는 자리에 앉았다면 그 사람은 마음속으로 나와 대립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회의 도중에 내가 어떤 제안을 하면 즉각 반론을 제기하고 나설 것이다. 이런 현상을 일명 스틴저 효과라고 한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의견이 반대인 사람의 정면에 앉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와 늘 충돌하는 사람이 회의실에 먼저 와 있다면 과감하게 그 사람 옆자리에 앉도록 하자. 옆이라는 위치는 동료 혹은 한 공동체의 일원을 상징한다. 친근한 사이이거나 협력하여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통 나란히 앉는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 앉으면 반론을 펼치기가 어쩐지 거북해진다. 발언 도중 말실수해서 본심을 엿본다. 앞서 사람이 방심하는 순간 숨은 얼굴이 드러난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때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가 바로 말실수이다. 회의 자리에서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데 그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경험은 없는가? 회의 중에는 이런 실수가 종종 일어나는데 정신의학자 프로이트는 이를 착오행위라고 불렀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동기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머리로는 회의를 시작한다고 말하려 하지만 마음 한켠에 귀찮게 이런 회의를 왜 자꾸 하는 거야?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 이런 본심이 숨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는 이야기다. 사람의 본심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이곳저곳에서 새어나오기 마련이다. 설득하고 싶다면 먼저 입을 공략하라. 잘 차린 음식을 기분 좋게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면 동속한 사람들에게 한층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 뿐만 아니라 논의 주제에 대해서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게 된다. 이처럼 즐거운 체험과 감정이 그때 얘기 나눈 주제나 상대에게까지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연상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를 이용한 것은 바로 런천 테크닉이다. 정재계 인사들이 멀쩡한 회의실을 놔두고 굳이 외부에서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함께 식사를 하면 서로의 거리를 좁히고 교습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음식을 먹을 때 설득당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실험 결과도 있다. 이 실험에서 연구자는 피실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암 치료에서 만족스러운 성과가 나오려면 앞으로 최소 25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정보를 전달했다. 이때 한 그룹은 과자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듣도록 했고 다른 그룹은 아무 음식도 제공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과자를 먹으며 이야기를 들은 그룹이 이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중요한 사람들과 어려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면 상대 측의 식사 취향을 먼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어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 한 남자가 두 여성과 각각 대화를 나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한 명과의 거리는 50cm이고 다른 한 명과의 거리는 240cm라는 것이다. 잠시 후에 어떤 여성에게 호감을 느꼈는지
물어보았다. 남자는 더 가까이서 대화한 여성을 택했다. 이후에 남녀를 바꿔서 진행한 실험에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참고로 말하자면 240cm는 업무를 보기에 적당한 거리이고 50cm는 연인이나 가까운 친구들 사이의 거리라고 한다. 문화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은 인간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거리를 상대와의 친밀도에 따라 다음 4가지로 구분했다. 첫 번째, 밀접한 거리. 0에서 45cm. 두 번째, 개인적 거리. 45에서 120cm. 세 번째, 사회적 거리. 120에서 360cm. 공적 거리. 3.6m 이상. 밀접한 거리란 그 이름처럼 손을 맞잡는 연인이나 부부를 위한 거리다. 개인적 거리는 친구끼리의 거리이며 사회적 거리는 업무 관계에 필요한 거리다. 그리고 마지막 공적 거리는 강연 등을 할 때 주로 쓰이는 거리다. 다시 말하자면 상대방이 나와 어느 정도 거리를 지키는가를 보면 나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는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겉모습만 보고 소매치기 잡는 법. 필요 이상으로 눈을 이리저리 정신없이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 차분하지 못한 성격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무엇보다 불안함의 표현이라고 보아야 한다. 사람은 위험을 느끼면 주위를 둘러보며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힌트는 무엇인지 파악하려 한다. 이때 시선을 어느 방향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른쪽 위를 슬쩍 바라본 뒤 갑자기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한다면 중요한 약속이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떠올랐다는 신호다. 과거의 기억을 떠올릴 때 사람의 눈동자는 대부분 왼쪽 방향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떠올릴 때는 오른쪽 방향을 향하기 때문이다. 왼쪽 아래로 시선을 향한 뒤 눈동자를 정신없이 움직인다면 당신의 말이 상대의 아픈 곳을 찔렀을지도 모른다. 반격 자세를 가다듬어서 사태를 만회하려는 의지가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형사는 소매치기를 잡을 때 시선에 주목한다고 한다. 사람들이 밀접한 공간에서 소매치기의 눈동자는 빠르게 움직인다. 목표를 물색하는 동시에 주위에 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목표를 일단 발견하면 그것에만 주목한다. 형사는 그 시선의 변화를 감지하고 주의를 기울이다가 범행을 시도하는 순간 소매치기를 잡는다. 요컨대 시선이 향하는 곳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목적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상대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슬쩍 관찰해보자. 생각지도 못한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다. 혹은 숨기고 싶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엿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입이 그 사람의 에너지, 감정, 생활력, 성적 욕구 등을 암시한다고 설명한다. 입이 큰 사람은 에너지가 넘치며 대담하다. 생각하기에 앞서 행동하는 그런 유형이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이끌어서 일을 이루어 나간다. 다만 결단력이 부족한 탓에 계획만 세우다가 흐지부지 될 때가 잦다. 그리고 조금만 공격을 당해도 반론하지 못하고 수그러든다. 이런 약점은 보통 입이 작은 사람들이 보완해 줄 수도 있다. 이들은 차분하고 섬세한 성격이어서 남들이 간과하기 쉬운 그런 부분을 짚어낸다. 입의 모양은 타고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할 필요는 없다. 구륜근, 즉 입을 둘러싼 근육을 단련하면 입의 모양이 바뀌어서 의식적으로 인상을 바꿀 수도 있다.
팔짱을 끼는 것은 상대와 자신 사이의 벽을 만드는 행위다. 다시 말해 겉으로 아무리 상냥한 태도를 보이더라도 본심은 상대를 거부하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용무가 있어서 다가가려고 하는데 팔짱을 단단히 끼고 있다면 적어도 지금은 좋은 타이밍이 아니다. 다음 기회를 노리는 편이 나을 것이다.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보자. 상사가 팔짱을 끼고 있다는 건 썩 좋지 않은 신호이다. 만약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 상사가 팔짱을 끼고 있다는 건 상당히 화가 났으며 직원의 실수를 책망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는 의미다. 어떤 이유든 간에 신경이 곤두선 상사는 자신도 모르게 팔짱을 껴서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하고 있다. 한편 상대가 팔짱을 푼 상태이거나 나아가 손바닥을 이쪽으로 내보이는 경우라면 긍정적인 신호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손바닥과 손목 안쪽을 보여주는 행위를 파밍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받으며 흥미를 느끼고 있다는 뜻이다. 그 사람의 마음이 이미 열렸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보아도 좋다. 아기가 울면 부모는 다정하게 안아주거나 몸을 어루만져준다. 그러면 안정을 찾은 아기는 울음이 잦아든다. 성인이 된 후에도 우리는 불안할 때 안아주고 달래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 만짐으로써 아기 때 부모님이 제공해 주었던 포근함과 안락함을 만들어낸다. 누군가와 접촉함으로써 안정을 찾는 것을 접촉 위안이라고 하며 자기 자신을 어루만져 위로하는 것을 자기 접촉 행동이라고 한다. 흔히들 하는 턱을 괴는 행동, 그것 또한 자기 접촉 행동 가운데 하나다. 턱을 괴고 있다는 것은 눈앞의 상황이나 대상이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거나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의미다. 허전함을 메우고 자기 자신과 접촉하여 가상의 친밀함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다른 말로 자기 친밀성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자기 접촉 행동의 예로 턱 받치기, 머리카락 만지기, 입 만지기, 관자놀이 받치기 등이 있다. 만약에 대화를 나누는 상대가 턱을 괴고 있다면 상당히 지루해하고 있다는 증거다. 혹시 당신은 자신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늘어놓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말을 잠시 멈추고 상대에게 이야기를 할 기회를 주도록 하자. 사람은 입으로 거짓말을 하고 손으로 진실을 말한다. 다음은 거짓말에 대한 어떤 실험 내용이다. 이 실험은 여성들이 거짓말을 하는 순간과 진실을 말하는 순간을 몰래 촬영을 해서 인간이 거짓말을 할 때 어떤 표정과 몸짓이 주로 나타나는가를 분석했다. 결과에 따르면 거짓말을 할 때는 손을 얼굴에 대는 동작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특히 자주 나타나는 것이 입을 손으로 덮는 동작이다. 그리고 코를 만지는 동작도 있었다. 입을 손으로 덮는다는 것은 보이는 그대로의 의미이다.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을 감추고자 하는 것이다. 코를 만지는 것은 입을 덮는 행위의 변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그 밖에 아래턱을 두드리거나 입술에 손을 대거나 눈썹 또는 귀포를 잡아당기는 등의 그런 동작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신은 이미 읽혔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어느 여성 면접관이 한 남성 지원자와 면접을 진행하였다. 다니던 회사를 왜 그만두었는지 묻는 질문에 남자는 이렇게 답했다. 인간 관계에는 불만이 없지만
회사의 장래성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면접관은 지원자의 태도가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다. 혹시 이전 회사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어서 녹화해놓은 면접 장면을 다시 한번 돌려봤다. 그런데 예전 상사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째서인지 남자의 얼굴 왼쪽에 일순간 빈정거림이 서린 웃음이 떠오르는 것을 발견했다. 그 지원자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한 결과 전 회사에서 동료에게 마약을 팔다가 해고당했음을 알게 되었다. 인간의 감정은 우뇌가 담당한다. 우뇌는 좌반신에 신호를 보내므로 부자연스러운 웃음은 얼굴의 왼쪽에 나타나기가 쉽다. 앞서 소개한 입으로 손을 가리거나 코를 만지는 등의 코드는 눈에 쉽게 띄지만 어떤 코드들은 상당히 미묘하다. 일예로 짧은 시선 변화 등은 일순간 스쳐 지나가서 알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상대의 코드를 의식하고 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혹시 관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 관계에서 청신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빨간 경고등이다. 경고등에 불이 들어왔을 때 알아챌 수 있어야만 그 사람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할 것인지 방향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 무심코 뱉은 말버릇에서 본심을 보는 법. 뭐 어쩔 수 없지. 이번 주까지 기획안을 완성해야 했는데 까맣게 잊어버린 승규씨. 잔뜩 긴장한 채로 상사에게 가서 솔직하게 털어놓자 의외로 싱거운 답이 돌아왔다. 뭐? 뭐 어쩔 수 없지. 별탈 없이 넘어가서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오늘 밤을 새서라도 기획안을 끝내야지라고 단단히 각오하던 터라 내심백이 빠졌다. 듣는 사람을 왠지 허무하게 만드는 이런 말버릇은 어떤 심리에 기인한 것일까? 뭐 어쩔 수 없지. A안으로 결정합시다.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냥 중국집으로 가자. 이런 대답은 당신의 의견이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하자라는 이야기로 들린다. 그래서 뭔가 무시당하는 듯한 기분이 든다. 그래, 중국집으로 가자.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왜 어쩔 수 없다라는 사족을 붙여서 상대를 은근히 불쾌하게 만드는 걸까? 이 말에는 상대방을 낮춤으로써 자신에게 위험을 부여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실상 자신은 더 좋은 최선의 방법을 알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쿨해 보이는 표정 뒤로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을지도 모르니 그 사람의 의도에 휩쓸리지 말자. 다음 말버릇은 그건 그렇고입니다. 어떤 주제를 놓고 한창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불쑥 화제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 그건 그렇고 맞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말이야. 남자들 중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사람은 일단 이성에게 인기가 없다. 여성에게 대화란 상대와 연결고리를 만들고 이를 확인하는 행위다. 함께 공감하고 싶어서 대화를 시작했는데 중간에 이유 없이 끊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내 생각 같은 건 상관없다는 거지. 이런 불만이 절로 생긴다. 이렇게 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지 못하는 사람은 왜 그러는 것일까? 가장 흔한 이유는 인내심이 없어서다. 대화가 흥미롭지도 않다고 느끼면 화제를 빨리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기 중심적인 성격을 이유로 들 수 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자신이 중심에 있는 대화를 하고 싶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타인에게 흥미 자체가 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행동한다. 남들 이야기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으며
자기 이야기가 훨씬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상대편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은 인간관계의 상식이다. 또한 타인의 호감을 사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그런 것도 몰라? 이런 말버릇입니다. 형석 씨는 퀴즈 매니아다. 텔레비전 퀴즈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승까지 한 적이 있는 실력자로 워낙 박학다식해서 걸어다니는 구글이라는 별명이 따라다닌다. 그런데 그런 형석 씨가 휴게실에 들어서면 다들 시선을 돌린다. 누군가가 무슨 말을 꺼내려고 하면 그런 것도 몰라? 라며 끼어들어 지식 자랑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에는 형석 씨 혼자 흡족한 상태로 대화가 종료된다. 상식이라는 것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정보를 가리킨다. 그런데 형석 씨의 경우는 자신은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 그런 내용을 두고서 사람들에게 면박을 준다. 남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창피를 주는 행동이 무례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그런 측면에서 형석 씨는 지식이 많을지는 몰라도 상식은 없는 사람인 셈이다. 자신의 상식이 세상의 상식이라고 착각하는 헛똑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것도 몰라? 라는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 사람은 아는 것을 무기 삼아서 과도한 자부심을 품는 이들이다. 나는 세상에 도움이 되는 존재야. 지식으로 나를 이길 사람은 없어. 이런 자기만의 신념으로 스스로를 고무한다. 실제로 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는 점은 인정할 만하지만 친해지고 싶은 유형이라고는 도저히 말하기 힘들다. 목소리가 설득력을 좌우한다. 누군가를 설득할 때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목소리다. 말이 빠른 사람, 느릿느릿 말하는 사람, 목소리가 큰 사람, 혹은 갈라지는 사람 등 저마다 목소리의 특징이 있을 텐데 설득력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낮은 목소리로 차분하게 말할 때 가장 신뢰감을 준다. 사람은 긴장하면 말이 빨라지는 경향이 있다. 말이 빨라지면 알아듣기가 힘들며 왠지 불안하게 느낀다. 이야기의 내용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근거가 탄탄한가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자기가 하는 말에 스스로 자신이 있느냐 아니면 본인부터가 100% 확신을 하지 못하느냐에 역시 듣는 사람에게 상당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대답은 그렇구나로 시작한다. 인간 관계에서는 반응이 반응을 낳는다. 퉁명스럽게 말하면 퉁명스러운 대답이 돌아오고 상냥하게 말하면 상냥한 답이 돌아온다. 타인은 자신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들이 나와 멀어지게끔 만드는 원인을 스스로 제공하고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의견을 전달할 때는 그래서 특히 유의해야 한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일단은 수용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군. 그 부분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어. 그런데 이 상품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상대의 이야기를 일단 수용한 후 본론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이쪽 이야기에 마음을 열고서 귀를 기울이게끔 만들 수 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서 그릇을 키운다. 정신의학 박사 사이토 시게타는 인간관계란 우엉조림 같은 것이라고 표현했다. 요컨대 씹을수록 깊은 맛이 난다는 뜻이다.
누군가를 판단하기는 쉽다. 왠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해봤자 나한테 도움이 될 게 없을 거야. 이런 결론을 내리고 단칼에 관계를 정리하는 그런 경우도 흔하다. 하지만 한 번쯤 생각해 봤는가?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그때 밀어낸 그 사람들 중에는 내가 두고두고 좋은 친구가 될 만한 그런 이가 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결혼에 꼴이 난 커플들에게 배우자의 첫인상이 어땠는지 물어보면 의외로 부정적이었다고 하는 경우가 흔하다. 사실 처음에는 정말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진심이 눈에 들어오면서 마음이 움직였어요. 아마 이런 사연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래서 왠지 싫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관계의 실 한 가닥 정도는 남겨둘 필요가 있다. 완전히 끊어내지 않고 관계를 지속하는 동안 상대의 여러 모습을 보게 되고 의외로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과 만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첫인상이 어떠했든 일단 서로 부딪혀 적응하다 보면 자신의 그릇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우리는 누구나 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는 사람을 원한다. 내가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점과 그렇지 않은 점 모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자.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사람 심리에 대해서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해 준 책이었습니다.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